그럼 먼저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며 일본지의원회 위장이신 성형근 선생님께서 기념 인사를 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화면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6.15 남치위원회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한 이때 파탄지경에 처한 남북관계로 하여 지금 온 교회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성과물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산증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가 6.15 이전 시기로 되돌아가는 위기의 처한 원인은 미국의 대북 족대 정책과 지난 2년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합의 이행으로 회피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결 정책으로 일삼은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발표 후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남측 정부는 공동선언 이행은커녕 오히려 합의를 위반하는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과 한미연합 군사연습도 계속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남북관계를 파산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한 다르브차 단체 비라 사포도 미국과 수구포스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1조에는 분명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족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측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 청와대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은 이것은 완전한 책임 전가입니다. 어디까지나 남측의 공동선언 위반이 남북관계의 악화의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세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바로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는 평화와 통일은 요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이랑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확고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70년간 동안 남측에 눌러앉아 사사공권 내정 간섭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의 투쟁에서 이제야 우리는 나차구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전 민족의 고조적인 반미 자주화 투쟁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토론회가 파탄위기에 직면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반미 자주의 기치 밑에 초급 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자주통일의 잘나간 길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극해 확신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맡아주시는 김지영 조선신보사 편집국장입니다. 이영채 개젠유학원대학 교수입니다. 리명희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화상으로 6.15 남측위원회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6.15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장인 공동대표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시민소년 공동대표 손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상으로서도 만나니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회장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이고 뜻이 하나라는 것을 오늘 토론회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20돌입니다. 분당 순회들이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리고 우리 민족끼리 독립의 대문을 열겠다, 그렇게 선언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6.15 이후에 당국 차원의 대화가 이어지고 통일을 위한 분남 해외 연대운동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졌습니다. 2년 전 2018년에는 분단의 산진 판문점에서 분당 순회들이 만나서 손을 잡고 함께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 발표 20돌, 판문점 선언 2돌, 이걸 기념해야 할 지금 시점에서 분단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북측의 표현을 빌리면은 분집 확산난 상태,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측은 조선은 대남 사업을 대저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1년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사태는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두고 보면 알겠지만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힌 것은 작년 8월 16일입니다. 작년 12월에 조선이 단체위원회 전원회의를 가지고 대미 정책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남측에 대한 판단은 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는 데다가 조선이 가장 신선시하는 재고 존엄에 대한 모독, 이에 대한 분노가 풀을 치면서 지금의 대조사업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남측 당국은 분당 순회 합의를 이해 못했습니다. 미국도 분당 관계가 진전의 기미를 보이면 함사고 파는 것 같습니다. 분당 관계 악화의 원인은 쉽게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정세 악화의 책임, 이것만 지금만 해봤자 정세 호전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외세의 강속과 지배를 종식시키고 북한한 당국과 민간이 따로 없는 그 통일 대단결을 통해서 우리 민족적인 자주권을 확립한다 하는 이 통일운동의 원점에 서서 오늘의 정세를 분석하고 남북학의 판책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지지로 오늘 토론회를 운영하자고 합니다. 오늘 네 분이 이 토론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기본은 매가자가 발제를 하고 그 발제에 기초해서 토론을 심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주어진 발제 주제에 따라서 이상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20돌을 맞는 이 뜻깊은 날을 설마 분남의 이러한 최대의 긴장 국면에서 맞이하게 됐다니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 또 가슴 아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라심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저는 정세가 이렇게 복잡해질 때일수록 눈은 거시적인 시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시적인 눈을 맞으면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오늘을 위치 규정해서 바라봐야만 확실한 역사의 진보의 실상을 알아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과거 20년 동안의 통일운동 떠나서는 올해는 한편에서 조선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데 과거 70년 동안의 조선반도 정세는 역시 전전체제에 의해서 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오늘 새삼스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전체제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54년 7.27에 성립이 된 전전협정, 이건 전투를 한때 중단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조선과 미국의 적대관계, 교정관계는 당연히 지속됐습니다. 이 조미 교정관계가 계속되는 속에서 미국은 남조선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고 청소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정서적 동맹국인 일본과 남조선을 저변에서 이루게 해서
전종 교섭이 시작된 51년 7월 3개월 후인 51년 10월부터 한일 회담을 미국의 개입 아래 스타트시켰습니다. 그것이 타결된 게 65년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과거 총사를 뒤에 미루면서 한일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미 적대 관계, 한미 종속 관계, 그리고 한일 체제, 이러한 세 가지 관계성을 내포하는 체제가 전전체제이며 또 이것이 조선반도 총세를 규정해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2018년에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되는 그 총세 교통 속에서 72여 년 동안 끝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 이 전전체제가 겨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듯이 인류 역사에도 작용과 반작용이 적용됩니다. 역사가 진보를 향해 변하려고 할 때 안 변하려고 하는 반동의 힘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전체제가 겨우 해제될까봐 했었는데 미일한의 수구 세력들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민족 자주를 언급한 그 연설 이후 남조선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박의 도수가 높아졌고 거기에 병성해서 남쪽 내부의 수구 세력이 요점을 가하려고 이렇게 버텼고 또 일본의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19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8년의 그 교통에 넘친 우리를 반이에 뚫게 한 역사의 전환이 다시 뒤로 되돌아서는 국면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역사의 반동, 역공세가 일어나게 됐는가? 한편에서는 지금 동아시아란 낡은 랜전이 완전히 그치지 않았는데 춘미신 랜전, 새로운 랜전의 발걸음 소리가 날마다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춘미신 랜전 아래서 지금 이 동아시아 전국에서 무엇이 저점으로 되어 있는가? 이건 마이크 나빠라는 미 국무성에서 남조선과 일본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인데 이 사람이 과거 2년 동안 내내 무슨 소리를 했댔나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조선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요 조선반도 평화 프로세스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1대1로 구상과 딱 보조가 맞춰져 있고 친화성이 높다고. 근데 미국은 지금 중국의 1대1로 구상을 통해 중국이 동아시아나 유라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인도 대표양 전략을 통해서 맞자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1대1로 편에 서느냐 아니면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더불어 반중국의 브로크 편에 서느냐 명백히 하라고 마이크 나빠가 2년 내내 계속 문재인 정권한테 압력을 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드디어 지난해 6월달 판문점에서 분남 그리고 미 3자순의 삼봉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인도 대표양 정책과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춘미신 랜전의 최종선으로 되어 있는 동아시아에서 남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놓고서의 건반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 건반전을 무대로 해가지고 역사의 진보와 반동 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 워킹 그룹도 그리고 자한당, 통합당의 역공세도 아베 정권의 문재인 때리기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지금 공화국은 전면 돌파전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지난해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에서 연말 시한부를 끊었는데 그 연말 시한부의 마지막 날까지 나흘 동안 조선노동당 중앙회 열고 이제 미국과의 대화나 제재 해제의 기대를 걸지 말고 제 힘으로 난간 돌파, 전면 돌파해 나가겠다. 조선노동당이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은 비과학이 아닙니다. 이 원장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 같이 전면 돌파를 하자면 그에 맞먹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견제에서는 내부 잠재력을
잘 발동하기 위해서 경제 한미성을 담보하는 일련의 조치라든가 인민의 당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당내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적기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기본 정서는 견제이기 때문에 견제를 과학적인 토대에서 관리도 하고 또 기술 개발도 해나간다. 이런 일들을 올해 전반기에 척척 공화국은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보게 될 때 기본 정서는 견제이며 또 힘이 전면 돌파를 담보하는데, 그 힘이라고 할 때 하나는 전지 외교적인, 또 한편에서는 군사적인 담보가 갖춰져야만 전면 돌파도 잘 돼 나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난해 11월 말에 단중안에서 전면 돌파전이 전개가 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에 이 결정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우리를 상대로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라고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시고, 또 이 언급에 관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3가지에 대해서 전명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이죠. 말하자면 2018년 4월 달에 단 중앙회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분단 관계를 앞으로 고려해서 17년까지 벌려왔던 전략무기, 맞으면 핵과 미사일의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이미 조선노동당은 결정 내렸었는데, 그 18년 4월달 단중안에서의 전략무기 개발 중단 선언을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단중안에서 해제를 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해제를 했다고. 하지만은 올해 연초부터 군사적인 움직임이란 그다지 눈에 띄게는 없었습니다. 포격 사격 훈련이 8번 공개됐지만 전략무기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고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은 코로나 때문에 집중됐고 경제에 집중됐고, 또 경제도 단초 관광개발 등등에 초점을 맞춰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장의 활동은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올해 5월 말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이 군사위원회에서 이제 전략무기 개발에 출발을 떼는 그러한 결정을 보게 됐습니다. 이 단중앙군사위원회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2가지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전략무기고 후반부분이 화력타격 능력입니다. 올해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8번에 걸치고 화력타격 능력과 관련된 군사 지도가 보도되어 왔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 후반부분에 수용됐고, 그리고 앞에 부분은 이미 지난해 연말 12월 초농회의에서 선포를 했던 전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가겠다는 이제 출발 이걸 뗀 것입니다. 이제 지난해 연말에 단중안회부터 반년 지났고, 또 올해 특별하게 위의를 부여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창공 75돌까지 4개월을 끊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예정되니까 미 대선까지 5개월 남았습니다. 또 여름에 한미 합동군사연습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이 대체 6월달에 나오게 됩니다. 또 남쪽에 선거가 끝났다는 것도 하나 요인으로 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반면적인 계산 밑에서 5월 말의 국면에서 이제 전면 돌파전을 2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조선노동당은 선포한 겁니다. 코로나 대응이나 경제 집중으로부터 이제 본연의 문제, 우리의 힘을 다지는 궁극의 힘으로서의 전략적 무기를 이제 개발해 나가는 이러한 출발선에 르울 이후에 들어서게 됐다. 근데 과거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17년에 우리가 핵과 미사일 시험하면은 NPT 체제상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이 딱 손잡아가지고 우리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17년에 4월에 숙군병과 트럼프가 만나서 중국은 우리하고 신의를 줘버리면서 미국과 함께 손잡아 우리한테 센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단중앙군사위원회가 마침 그날에 중국 왕이 외상은 긴장 조성은 좋지 않다고 조미 간의 순회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조선의 긴장 완화와 비핵화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행동을 안 해왔던 것은 미국이라고 딱 짚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러시아는
또 일찍부터 이거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마체고라 주 평양 러시아 대사인데 이 사람은 일찍부터 싱가포르 선언 직후부터 안력을 가해야 북이 핵을 포기한다고 미국은 알고 있는데 역으로 봐야 된다고. 오히려 제재를 풀어줘야만 비핵화의 속도가 촉진된다고. 미국이 잘 모르고 있는데 세계가 미국을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 외교적 담보는 이미 마련됐다고 볼 수 있죠. 군사적 담보를 앞으로 갖춰나가는 단계에 들어서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에 나서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대남 사업을 대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달부자들의 우리 북에 대한 전단지 살포. 근데 이에 대해서 김여정 국무부장이 주도를 지면서 6월 4일 이후에 연이은 담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담화 일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에 뒤따라서 던정부와 외무성 그리고 군 전참모부가 움직이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딱딱딱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일련의 내용들 보게 되면 반문전 선언 이래 추진돼 왔던 분남 간의 화해는 일단 이제 끝난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 믿고 왔습니다. 가름내하면 분남 경제 협력하겠다 하지만 분남 경제 협력의 책임자에 공구훈라는 사람은 좋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고르만 사크스에 지금 현재도 요건을 지내고 있습니다. 맞으면 개발주의 경제비 뭐랍니까? 그 성가자로 하는지 맞으면 제국주의의 산증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분남 경제 협력의 책임자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은 남의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부촉을 세시작으로 개척하자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도 가질 정도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지난 보수 정권 이상으로 군비 바창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눈 감으면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손잡고 왔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과 손잡아 있어서 손잡아 있는 탓에 미국과의 대결에서 군사력을 못 쓴다며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제 우리가 마약으로 대결을 하자고 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으로 보겠다는 걸 이미 선포한 겁니다. 이번에 탈북자들의 반법비라 살포를 문제시하고 은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입장 표명한 것은 단체위원회 김여정 일부 부장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남측 언론에서는 그에 대해서 일부 부장의 이른바 남바스의 지위를 각인시키지 않는 것이라 해서 뭐 엉뚱한 소리만 나돌리고 있는데 바로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부장의 역할이 부각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청와대를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민족화해 평화 통일의 대문으로 이끌어준 당사자입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한 겁니다. 2년 전의 역할도 지금의 역할도 최고령도제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슨 내부 요인론에 기초해서 무슨 대응한 이런 실무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금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남측에서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4월 총선 결과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 관계 파국의 원인, 김경민 사무총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결국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서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총선 결과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4.15 그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촛불혁명 이후에 있었던 선거들이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까지 다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과정에서 향후
새로운 이렇게 남북 관계의 이렇게 공간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한국에 있는 많은 민중들도 함께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한계를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다는 것이 또한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승리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이 위기의 한반도였다면 2018년 이후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바라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4.27과 9.19 평양선언을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의 공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9.19 평양선언 이후 하노이까지의 과정이었고, 또 하나는 이번 아마 국회의원 총선 이후 미국의 대선까지의 공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9.19 평양선언 이후에 공세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책이 아니었는가라고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결정적인 실책은 워킹그룹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사사건건 워킹그룹의 통제에 의해서 남북 합의 이행이 매번 이렇게 막혀버리고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실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금방도 발표하셨듯이 한국의 대북 정책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틀 안에, 특히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총선 이후에 11월 3일 미국 대선까지의 국면은 실제로는 미국이 쉽게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굉장히 유연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합의 이행과 새로운 창조적 국면을 만들어내는 데에 공세적으로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가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PPT 자료에 따라서 그다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예. 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은 3대 목표를 기조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이라는 3대 목표와 거기에 따른 5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5대 원칙은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이렇게 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정책과 안보 중심의 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의 양상은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화를 중시하고 북미 관계의 중개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끊임없이 당사자로서 나설 것을 요구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중개자의 위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미국의 입장과 대북 제재에 두고 미국의 판단과 국제 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한미 워킹 그룹에 이렇게 종속되는 형태로 또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만 남북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제재를 이유로 남북 협력을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런 입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틀은 전통적인 한국의 안보적인 입장을 개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축이 현 외교 안보 라인이라는 비판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현재는 이렇게 한국의 외교 안보 라인의 퇴진과 새로운 동맹파에서 지북파로 전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친미 중심의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 교체 없이는 현 국면을 타결할 수 없다라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이후의 양상은 계속해서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 조치, 그 중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 세균전 실험실 운용, 주한미군 준비 정액 등, 그리고 또 F-35 추가 도입, 역대급의 국방비 정액,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지속하는 등 9.19 합의의 기본 정신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지 못한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총선 전후의 양상입니다. 총선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이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총선 전후의 태도를 보면은 미국의 대북 억제 정책의 틀 안에서의 그 정책이 계속해서 기본 기조로서 유지됨으로써 자주와 남북 교류 협력의 강화라는 기본 정신들, 4.27 정신과 9.19 합의 정신들이 계속해서 해태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했고,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으니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면서 합의 이행이 아니라 국제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협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뭔가 연초에는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돌파할 것을 준비하고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했지만, 총선 이후 2달이 지난 정의 형태로 보면 새롭게 열리는 총선 이후 국면에 대한 대안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 사안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적경적 협력이라든가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스포츠 교류 등 극히 지엽적인 사안만 거론하고 있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북측에서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통일부 2020년 계획을 보면 개별 관광, 보건협력, DMZ 평화지대 추진 등 남북 합의와 무관하거나 지역적인 사안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변화 없이 보건협력 제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른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방치, 그리고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독자 훈련을 강행하거나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원점 타격, 지구 제거 등의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파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남북통신성 단절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했던 지역을 다시 군사화하는 조치 등을 단행했습니다. 남측의 전단살포에 대응하여 북측 인민들의 전단살포와 세상 군사훈련도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대북 전단살포가 계기가 되었으나 북측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고 7월 27일 종전일까지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 부서들의 사업 총화회의에 따른 이번 조치가 총화회의에 따른 조치이며 지난 2년간 공동선언을 이해하지 않은 당연한 결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파국의 원인은 한반도 정세 격화의 기본 요인으로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한반도 패권 정책이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함께 당면 과제로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 이행할 생각도 없는 이행 프로그램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 데 따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공동선언에 여러 합의를 담았다면 이행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만 바라보고 방치하고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경색되자 합의 이행의 책임을 외면한 채 오히려 뒤에서 군사훈련, 무기 정강 등 적대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남북 합의 이행에 얼마나 불성실하였는가를 다국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치적 쌓기용으로 남북 관계를 이용하고 그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니었는가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 남북 관계의 파국과 관련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격파, 지지율 급락 등을 모면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모색할 수 있으나 정권의 철학과 정책 기조로 볼 때 기존 정책을 대체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관계의 총파탄의 후과에 직면하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한 기존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개연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의 동력으로 합의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역으로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를 이행함으로써만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측면들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관계의 기본 기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한 공간은 절대정명의 저희 문재인 정부가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적극적인 방식으로 돌파해서 현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상방의 노력들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4.17, 9.19 그 전신을 실천해서 평화통일 실현하자는 그 전면 돌파전의 사상 전략은 북의 조선의 모든 국정 전반 다 관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전원회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기본 사상이 끝에 있지 않습니까? 정세가 전환되는 거, 호전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전면 돌파전한다. 이것은 분단선언 이행을 위한 정권과 반경, 이게 마련하는 투쟁에서도 관철되는 전략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미 정서, 돈적 대결, 이게 권린돌입니다. 그 권린돌, 그런 정책이 바뀌어지길 기다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권린돌은 실력으로 풍세한다. 이런 관점자 입장으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남측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왜 2년 동안이나 삐라살법 반치해놨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그것만 해야겠던데. 이번의 조치를 지금 계속 대소투표하면서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남측에서는 지금 북에서 취한 조치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각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있고 운동단체가 있고 물론 보수세력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무총장. 남측이 2년 동안 삐라살포를 방치해 온 것은 특히 통일부의 결정적인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27 합의에 명기되어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관리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삐라살포와 관련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막는 이런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에는 10회 이상 삐라가 살포가 됐는데 북측의 문제제기, 강력한 문제제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걸 대응했다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합의 이행에 굉장히 안일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한국의 이렇게 보수 수구 세력들의 이렇게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닌가라는 게 반성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렇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이렇게 폭파되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통일 평화단체들은 굉장히 이렇게 우려를 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7일 날 각계각층이 모이는 시국회의가 있었습니다. 6.15 남측 본부와 민화협 그리고 종교 시민 단체들이 또 이렇게 개성공단 입주민 대표자협회 금강산 모임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시국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조는 남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의견을 같이 했고요. 또 삐라 문제를 저렇게 방치했던 것도 큰 잘못이다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수적인 세력들과 정치권 중에 보수 정치권들은 이걸 계기로 해서 4.27과 9.19 공동선언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실현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런 합의 이행과 함께 미국에 이렇게 과다하게 끌려가는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 그리고 또 워킹 그룹의 해체 등의 요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압박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자주적인 역량을 이렇게 총동원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주와 남북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렇게 북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통일운동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 관계 문제 좀 상황 인식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조미 문제, 조미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나. 대미 정치적 입장은 조선은 작년 말에 표명했습니다. 그 한주모 사인 대표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 문제 많이 토론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그 전원회의에서 대미 정치적 입장 밝히면서 조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껏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어쨌든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중교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게 작년 말입니다. 2019년. 근데 2020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지금 분단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조치들이, 행동 조치들이 지해질 것인가 어떻게 보겠는가? 남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상황을 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현실은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기 이전으로 사실상 현실은 가 있었지요. 가 있었는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신뢰와 더불어서 4.27, 9.19 선언이 나오고 상당한 기대가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은 악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북에서 작년 말에 정면 돌파전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지요. 선언하셨는데 남측에서는 아직도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지배에서 또는 간섭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관성대로 쭉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남측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러한 정면 대결은 더욱더 확장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는 엄중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남쪽의 많은 정당, 단체 또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까지 나머지 5개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일이 터졌는데 미국은 지금의 조선반도 총선이나 분단 관계 악화 이거 어떻게 활용해 올 것인가. 연초에 보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무위원장께 진서를 보내거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현주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는 미국의 주류 정치가가 아니었고 공화당 내에서도 특별하게 당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또 이 사람은 부동산업자이기 때문에 군산복합체가 아니어서 훨씬 더 군사 전략에 자유롭고 또 정치 자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 압력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정치를 뒤흔드는 데는 성공을 했고 한반도의 주류 정치도 뒤흔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정치 스타일의 한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만난 많은 미국 여러 정책가들도 국무부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트럼프 정책을 지원하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는 철저하게 트럼프 정권 속에서도 군산복합체를 한국과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고 지금 미국 내에 이 NSC 화이트하우스 내부와 국방부와 국무부가 체계적으로 정책 결정을 못하고 있다. 즉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약점은 미국이 관료사회고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지 못하는 이 문제를 트럼프 정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들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봐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트럼프 정치 스타일이 또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에게 기대를 걸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분산복합체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이 바이든 카드를 활용해야 되는지 아주 어려운 과제인데, 그 작년에 그래서 조금 생각했던 것은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차라리 바이든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오히려 양쪽을 다 압박하는 카드를 쓰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바이든에게 아주 크게 욕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든하고도 관계 설정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보면 지지를 했던 6개 주에서 다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책임을 트럼프 정권에게 있고, 특히 흑인 사살 사건으로 정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지금 50%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지금 조선의 특히 북한의 이번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참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전략적이고 절묘한 시기에 정책 전환을 시도한 것 같다. 즉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대하지 않고 2, 3년 후, 경우에 따라서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기도하지 않는 4, 5년 후를 내다보는 이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또 그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자신감에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트럼프를 버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트럼프가 다른 의미로 대통령 선거 중간에도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는 이러한 트럼프 정치 스타일을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를 간단하게 취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미국도 이 북한의 현재 전략 전환이 단순한 단기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일 것 같고, 여기에 하지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방금 한국 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공은 문재인 정권에게 넘어올 것이고, 한국이 다시 어떻게 미국의 대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잡는가. 다른 의미로 저는 이번 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나름대로 낙인이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로 미국도 북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또 다른 기대의 표현이다라고 보지 않으면 이 정권을, 이 정국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 부분은 좀 여러 의견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대선 국면 속에서 미국이 적대적인 행위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북한의 전략을 파악하면서 협력을 구해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공간을 우리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역대 미국의 전후 역사 중에 창립 이후에 최대로 약화되어 있는 지금의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찬스이고, 이 부분을 절묘하게 한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열어준 이번에 공화국의 정책은 다른 의미로 문재인 정권에게 또 하나의 찬스를 열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이든 평양 초청 없을 겁니다. 미국의 미래는 미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라 해서 선거에는 개입을 하지 않지만, 작년 말에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핵보치를 강화한다. 어느 정도 강화하나 극복과 신도는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 상향 조정된다. 하향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이제껏 지금 침묵을 죽이고 있는데 대선 국면까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태를 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은 좀 시간이 없어서 이현재 교수의 발제를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파국의 위기에 직면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채입니다. 저는 가운데 이름이 영채가 있어서 일본에서도 연사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불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오후 이 다음 바로 3시 30분 이후에 좀 전차는 큰 행사의 주최자여서 실제 오늘 행사를 못 오게 되었는데 워낙 20주년 기념 행사라고 해서 안 올 수가 없어서 왔던 거고, 죄송하지만 발표만 끝나고 좀 실례를 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BS 프라임 뉴스에서 저녁 8시에 우익들하고 또 싸우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지 텔레비에 나가면 거기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반일 친북 정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저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 좀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에게 투표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저하고는 좀 정책적으로 다른 측면도 있지만 또 지금 정국은 또 북한에서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비판을 해서 저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문재인 정권의 전략과 의도를 조금 설명해보는 형태로 좀 공유가 되었으면 하고 몇 가지 발표문은 드렸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특히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북 문제라든지 특히 외교 부분에는 아주 약하신 스타일이죠. 하지만 역사의식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인권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특히 광주 학살 문제라든지 한국의 국가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역사 청산을 자기 스스로 특히 만주에 있는 항일투사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한국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분의 철학은 있다고 보고 하지만 처음부터 북미 관계는 왜 이렇게 되냐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비서실에서 보면서 성장했던 사람이고 노무현 정권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즉 그 실패의 교훈으로 지금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가장 실패했다고 하는 첫 이유가 이 NSC 내부에 쉽게 말하면 자주파들을 대거 등용을 해서 첫 해부터 반미 정권이라는 이 레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친미파들을 NSC에 대거 기용을 했고 이게 지금까지도 미국 관계를 우선하지 실제 대북 관계를 우선하지 못하는 이 한계에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2007년 그리고 2000년 6.15 이후부터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까지 한국에서는 몇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다 백지화되더라고요. 결국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합의안을 한 번이라도 법제화하고 싶다. 제대화하고 싶다. 이게 한국에서 얻은 큰 교훈이었고 지난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약 2년간 문재인 정권은 중간에 준비 없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됐고 국회는 과반수를 갖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그 2년간 어떤 형태가 있어도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체 정책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전체 300석 중에 180석 진보 보수까지 합치면 190석 전체 의석의 75%를 장악하면서 바로 이번 달에 국회가 개원을 했고 지금까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도 또는 한국 내 보수파의 반대에 의해서도 정책 실행을 못했던 것을 이번 국회 내에서는 남북 합의서,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서를 국회 내에서 3분의 2 국회의원으로 비준을 하겠다. 이게 이번에 가장 큰 사명이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눈앞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이것을 보면서 실제 한국 국민들이나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공화국이 생각해왔던 주었던 찬스의 이 시간이 너무 갭이 커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도 나름대로 새로운 전략을 해야 될 거다. 이게 국회에서 합의가 돼버리면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두 번 다시 한국의 어떤 보수 정권도 3분의 1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스타일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법원이 결정을 하면 행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 대법원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즉 이제는 국회의 뜻은 국민들의 뜻이고 한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것을 행정부,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개선과 평양, 금강산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가. 저는 한 가지는 이미 북한에서는 12월까지 작년까지 찬스를 줬던 거고 올해 6개월간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시간을 벌었다라고 문재인 정권은 안주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북한은 이 6개월의 시간은 더 큰 연장전이었고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이 방식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이고 큰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놓은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은 적어놓은 건데 저는 이게 단기적인 전략인가 중장기적인 전략인가 물론 중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지만 거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스타일 그리고 북한 내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유연한 단기적인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최고 지도자들 간의 정치 신뢰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 그것을 지금까지 여러 미묘한 정치 뉘앙스 속에서도 우리들이 읽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내면서 실현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적어놨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밑에 남북 독립병수의 한계도라는 것은 이게 저희들이 지금 남북 우선주의를 가지고서 이 법제 제도화로 실행을 가야 될 것인가. 역시 한반도 문제는 미국 변수가 최대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법제화 제도화를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실현하는 남북관계를 이 대선 정국 속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역시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부터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음번 NSC 인재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즉 남북관계를 도포할 수 있는 인재를 고용해야 될 것인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재들을 고용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좀 이 부분의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많이 공유하고 싶은데 실제 미국은 이중적인 행동을 계속해왔죠. 트럼프 정권과는 별도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되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은 정찰기를 동원해서 한반도를 감시했고 합의를 한다고 하면서 군사 자산을 총동원했고 그리고 또 MD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국에게 최대한 많은 방에 관련된 F-35기를 포함을 해서 구매를 시켰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기에 문재인 정권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2020년부터 24년까지 국방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50조 원, 5조 원 이상의 새로운 국방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합의를 한 이후에도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던 거고 이러한 모습은 즉 북한에게 대해서만은 합의안을 이행하라고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는 뒤로 또 오히려 합의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당연했던 거고 이제는 진정으로 북한의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안보다 한국과 미국이 스스로 군축을 할 수 있는 감축을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트럼프가 독일의 미군 감축 이후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뜻이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찬스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북한의 새로운 전략이 말 그대로 트럼프의 대선에서 새로운 공약 속에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상호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의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 이것은 트럼프와 오바마 대통령과의 아주 큰 전략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즉 순회 간의 신뢰들은 있었고 한국 문재인 그리고 아직도 문재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평가가 갈리겠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3자가 순회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결정자들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그 세 나라 모두 관료사의 간부들 속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철저하게 존재를 하고 결국 이 전후 70년간의 분단체제라는 것들이 단지 최고 지도자들 간의 합의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뿌리 깊고 그리고 구조적인 모순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런 의미에서 각국에서 이 중간 간부들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 어떤 합의도 실제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어쨌든 촛불 시민혁명으로 다시 국회를 3분의 1 장악을 했고 이제 한국에서는 재벌적폐 그리고 친일적폐를 청산해오는 데 노력을 해왔는데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적폐들을 이번에 한국의 새로운 개혁 노선으로 내세우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노력을 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그리고 다시 북한의 신뢰를 회복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남북통일과 민족공존의 새로운 가치를 이제는 한국 시민들 스스로가 인식을 해서 일어날 때 다시 새로운 신뢰의 기반이 생길 것이고 저는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교훈과 각성을 하게 해줬던 이번은 새로운 하나의 효과가 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그리고 정세적이고 시기적인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다시 조건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지금 변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패권은 창립 이후로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약한 시점이고 이제 중국으로 세력 교체가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한반도에서는 패권의 공백기가 올 거고 여기를 우리들이 또 다른 전쟁의 길로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민족 사상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에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을 서로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이번 대선과 다음 한국 대통령 선거 사이가 우리 전후민족사의 가장 최대의 찬스고 여기를 놓치면 제2의 한국전쟁을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아마 북한의 결정은 그 속에서 마지막 카드를 내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다시 한번 그 사람의 가치를 믿어보면서 함께 평화통일의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회장을 떠나셔야 하겠는데 그 행사 소개는 괜찮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행사를 좀 소개할 기회를 줘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민들이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 국가와 자본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시민들이 만들어 가야 되고 특히 이것을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어서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 나시노키라는 스이도바시에 있는 출판사에서 약 10개 나시노키 피스 아카데미를 만들었고 일본의 양심적인 우츠미 아이코 선생님과 함께 제가 새로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일본 코스는 한국전쟁 70년에 와다하루키부터 포함을 해서 서재정, 김동춘 등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한국전쟁 70년을 생각하는 새로운 기획을 만들었고 오늘 이게 오프닝이 있어서 제가 좀 가봐야 되는데 기념식에는 다만키 오키나와 지사와 서울시 조영 교육감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고 여러분도 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지만 다시 텔레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관계, 조미관계 지금 현황 인식을 좀 확인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져야 하고 정세가 호전돼야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논의를 실은 점심시간에 다 세 사람이 했는데 엇갈립니다. 된다 안 된다 언제 된다 언제까지 안 된다 이건데 좀 그 문제를 좀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휴관입니다. 2년입니다. 그 특수에서 4대 특습 하지 못하는 직원이 나오고 있는데 4대 특습을 한다면 그런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시간의 문제도 있고 과거 실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2021년 남측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다 자질적인 정권이 창출돼야 한다.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남측 분들에게 좀 물어보자고 합니다. 한춘 목사님 대표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런 어려운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를 헤쳐왔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능히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남쪽에서는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건 통일운동, 자주화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감옥을 가면서도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투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엄중한 상황을 놓고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시민들이, 민중들이 투쟁에 나선다면 능히 이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그리고 완전히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쪽에서 비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선신문 기자들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데 조선인민들 속에 문재인 대통령 인상 깊이 남아 있습니다. 5.1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고 백두산 천지에서의 강경도 노동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그 인상이 이번에 깨진 겁니다. 촛불 정권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실적을 보면은 과거에 대미 정석, 돈적 대결 똑같지 않나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뒤집는 정도의 사태 전환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부서에 무슨 사업이 아닙니다. 조선의 나라의 근본이 여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를 해서 사태 전환 국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지금 예민한 국면인데 이미 조선인민군도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작년도 그랬지만 합동 군사연습도 예정됩니다. 이런 국면에서 그 그대로 하겠는지, 이 문제는 항상 조미관계, 분단관계에서 합동 군사연습 문제 많이 간주되어 왔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이거 벌어져 나가는 건지 리명 교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여존 제9부장의 담화에 이어서 인민군 전 참모부가 다음과 정부의 반침에 따라서 비무장 지역에 대해서 군대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이미 그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이제 벌써 전찰기를 띄우고 조선반도 군사 분계선 주변은 이제 완전히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브룩스 이 군인 장교입니다만 미국에 자주 그 조선반도의 군사 문제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국면에서 이미 심장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그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 강연을 해서 이제 이북에 대해서는 군사력으로서 제압을 해야 되겠다. 군사적인 안력의 도수를 높여나가야 되겠다고 며칠 전에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군사적인 안력이라고 할 경우는 두 가지여서 하나는 합동 군사연습을 8월 달에 꼭 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전략 자산을 조선반도 주위에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7년 정세 되돌아가는 걸로 됩니다. 나는 이 6월달, 7월달, 8월달 그리고 10월까지 정말 앞으로의 조선반도 정세의 기초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남쪽에서 이 삐라 문제가 원인이고 이 삐라 문제만 어떻게 좀 대응을 하게 되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그 삐라 자체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삐라도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는 게 과연 어떤 짓인지 이것을 모를 바가 아니라고 믿었었지만 역시 그 남쪽 정부가 그걸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게 이번에 굉장히 저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응을 했지만 돈 전 부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했습니다. 늦었다고 이미 때가. 그리고 삐라 문제도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믿고 전전협정 이전에 전전선언하면 되겠다. 전전선언을 요구하니까 미국은 우리의 핵 리스트 다 내놔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병 핵시설 내놓으면은 미국은 다른 행동으로 나설 거다 했는데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그렇게 하위포가 하늘 같지만 저는 미국은 아무런 그 손실한 태도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믿고 해봤지만 결국 못 하나 성공된 데가 없지 않나. 이 불만이 쌓이고 쌓였던데 그 삐라마저 맞지 못한다면 그 뭐 때문에 문제 믿고 나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17년 그 총세로 되돌아가더라도 문재인 내놓고 미국과 집중하겠다. 근데 미국과 집중하자면은 아까도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17년의 그 격동된 총세가 18년의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된 최대 요인은 우리의 핵 무장력입니다. 핵 무장력이라는 담보가 없이 조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일본 보수 학자들이 대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핵을 없애야 조미회담 잘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핵이 강해야 조미회담이 잘 됩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핵 군축 협업을 하는데
핵 군축 교섭을 할 때일수록 소련도 미국도 핵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 존재 상식입니다. 다만 전쟁은 꼭 막아야 됩니다. 꼭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개별적인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직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를 만나고 그때 그 상황이 중요하지 과거를 계속 끌지는 않습니다. 과거 배치와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하게 민주자주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남쪽의 몇대 대통령 중에서 이름을 남길 수가 있고 조선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는 것은 이것이 남쪽의 또 우리 조선민족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우리는 앞으로 운동 과제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한미동맹 쪽이 아니라 민족자주편으로 오게끔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 긴장 격감을 충돌 위험하셔야 해요. 이게 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무 지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겠나 이게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남측도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의 기본이다. 동맹이 평화를 지킨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분단 그 곤돌레라 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중앙통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단 관계 총 파산의 불길한 존재고 이거 아직 출발이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이라는 건데 그 폭파에 관한 보도가 나간 날에 이 존주곡이라는 단어를 쓴 인물이 있습니다. 김여정 1부 부장이 있습니다. 6.15의 연설,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존주곡이다. 지금 이 지형에서도 그거 하면은 완전히 파산난다는 거예요. 그 합동구상에서 미국의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이제까지의 대미 정서, 돈조 대결, 이 나쁜 습관을 벗어나는 계기로 미국은 미국대로 판단하지만 남측도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로 보면은 자질, 방미 이 방향에서 적극운동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도 해왔지만 이런 정세일수록 그 요성이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준호 사님들도 발제 시간이 왔습니다. 발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자주 뵙다가 이렇게 아주 옹색하게 뵙게 돼서 지금 이게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어쨌든 4.27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에 뭐 이러저러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서 북쪽에 평양에 2번, 금강산에 2번 이게 4차례 다녀왔어요. 근데 그 4차례 북에 갔을 때 북쪽의 일꾼들 또는 북쪽의 인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신뢰와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그거는 갈 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난 3년에 대한 특히나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대한 남쪽 정부의 실천에 대한 평가 이것이 아마 북에서 이루어지면서 남측 정부가 미국의 간섭, 압박 때문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스스로 또한 자주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4.27 공동선언이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빠지면서 지금의 사태가 촉발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또한 그런 평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27 공동선언 1조 1항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그것을 그 첫마음,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아마 해결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그간 분단 이래 70여 년 동안 미국이 저질러 왔던
대북 제재와 적대 정책, 그리고 시시때때로 해왔던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는 것이 우리 한국에 대한 지배와 간섭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주권과 민족 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6.15 공동선언 이후에 4.27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수많은 선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선언은 말 그대로 남북 지도자 간, 정상 간의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한미 워킹그룹은 사실 말 그대로 한미 실무그룹인데, 이 실무그룹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통치 행위를 그 실천과 관련해서 재단하고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장 저희들은 남쪽의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이루었듯이 이제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선언을 가로막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데 사사건건 막아 나서고 있는 유엔사를 해체하는 투쟁도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무리 미국이 막아 나선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앞길을 개척할 수 있다면, 사실 미국이라 한들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 데서 나온 문제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의 당사자로서, 선언에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 측면 규탄, 한 측면 견인을 위한 여러 가지 투쟁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몇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국회가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의해서 국회가 지금 개혁 국회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상 어떤 것이든지 결심만 하면 해낼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니, 이번에 가장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남북 공동선언을 비준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급히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4.27 공동선언, 9.19 공동선언이 정상의 선언이면서도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법적 제도적으로도 힘을 얻는 그러한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사회 종교단체들도 국회에 압박을 가해서 국회 비준 그리고 전단살포 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시다시피 통합당이 소수 정당으로 지금 바뀌긴 했지만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것은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는 줄어들었지만 42%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아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냉전 수구 세력, 분단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도 저희들은 힘을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역량이 어떻게 구축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도
저희들이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금 일본과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남북해외 3자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운동에 저희들이 힘을 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3자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6.15 남측이 북측이 해외측위원회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노동자끼리, 농민, 청년학생, 대학생, 종교 시민들이 각자 남북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3자 연대를 강화하고 8천만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도 저희들이 힘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엄중한 사태가 터지면서 아까 김경민 총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6월 17일 날 비상시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비상시국 회의는 종교인도 시민도 노동자, 농민, 민중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개성, 금강산 기업인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결심해서 지금 말씀드린 민족의 자주를 쟁취하기 위한 미국 반대 운동을 국민적으로 벌이자는 운동,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견인하고 공동선언 실천의 당사자로 만들어내자는 그런 결의도 우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들이 이러한 운동은 청와대 앞에서 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중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7월 1일 날에는 8.15 통일대회 준비를 발족하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는 천여 개 단체를 결합해서 대중적 준비를 결성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결성과 함께 저희들이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투쟁 선포식도 겸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8.15는 광복 7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광복 75년과 더불어서 위군이 주둔한 지 7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광복과 더불어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아직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을 기해서 광복 75년을 기해서 저희들은 강력한 반미 자주화 운동, 공동선언 실천 투쟁 이러한 전개를 통해서 자주통일운동 진영이 촛불 시민과 함께 결합하면서 대중적인 통일운동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 8.15에는 예전에 저희들이 민중 총궐기 방식으로 투쟁을 했듯이 촛불 시민들이 총궐기하는 8.15 대회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 실현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우리 민간의 힘으로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투쟁에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미국에 또 유럽에 있는 많은 동포들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역량들이 결집해서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평화, 번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4.27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고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늘 투쟁의 선두에 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결속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발제에 있었습니다만 결국 예나 지금이나 자주 반미 자주화 이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고 저도 지금 그 중요성에 부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제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모든 분들이 마지막 결속 발언을 해주면 좋겠는데 자주 반미 지금 발제에 이어서 사무총장도 이 문제 앞으로 남측에서 투쟁 어떻게 벌려나가야 됩니까? 좀 발언을 해주시면.
우리 한정묵 대표님이 그 반미 자주화 투쟁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첨언하자면 실제로 현재 그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180석이라는 역대 가장 강력한 진보 정치 공간들이 생겼고 또한 그 시민, 종교, 평화 등 다양한 부문과 영역에서 통일 자주 역량들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아까 발표대로 역대 가장 그 최약체의 이렇게 정치력과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국면에서 저희들이 정부, 국회와 또 전 사회적 영역이 정부를 압박해서 남북 공동선언을 실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반미 자주화 투쟁의 공간을 열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연대해서 투쟁해야 되고 해외도 또 함께 연대해서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그 국적 인사는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변자는 아니지만 그 북의 입장에서 반미 자주화로 보는가 반미 대결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벌리고 있고 조면 대결전이야 반미 대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 대결에서 조선이 확고히 우위를 차지해서 미국의 군지가 몰려나갈 때 그 전체 조선민족 때 미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북, 남, 우리 같은 해외까지가 한 목소리로 우리 민족끼리라고 부를 수 있는 국면에 옵니다. 20년 전에 6.15가 그러했습니다. 2년 전에 4.17, 9.19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면 돌파전 하면서 조선은 자기 힘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말하자면 다시 한번 격전기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 욕을 들이댈 겁니다. 조선은. 그럴 때 남측 당국이 정신 차려야죠. 새로운 높이에서 삶을 보고 이제는 과거에 대미 정석이요 반북 대결이요 다 그만두고 벗어나서 단단하게 민족 자주를 해야겠다. 민족 자주를 해서 분단관계 지금 악화됐지만 그건 보란 듯이 보강하는데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 정권에서 되면 좋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남측 분들도 투쟁을 벌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연대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임대표도 이병 교수 마지막 결속 발언을 부탁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분명 우리한테 촉이 있습니다. 반통일 세력이 있습니다. 외세도 있고 내부에도 있습니다. 이게 족들과 투쟁한다는 거 자기 자신이 강해야 한다. 통일운동의 주체전략을 강화하는 이 과정 없이는 당합니다. 이 주체전략을 강화하는 문제 분당해 연대운동도 다 이제까지 벼슬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지금 당에서 연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는가 사인 대표님께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 남녘에서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투쟁을 열심히 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 아닙니까? 따라서 미국과의 결연한 투쟁들을 얼마나 강하게 폭넓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 운동은 남쪽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북과 남, 해외가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해의 8천만 결의가 어떻게 대단결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되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그러한 호응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제평화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에 계신 동포들께서는 일본 평화운동가들과 함께하는 일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우리 또 평화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현지에 있는 또 평화단체, 평화운동가들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녘에서는 특히나 우리 노동자, 농민, 민중세력뿐만 아니라 종교 시민들을 포함하는 촛불 시민들과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일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언 속에서 이 여름에 또 가을에 올 때까지 총세가 긴장할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국 그 강경파는 아닙니다. 강경파는 아닌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세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어려워지는 게 제일동포들입니다. 일본 이 사회 공간 속에서 제일동포들이 또 조선학교 학생들이 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결국 북이 항상 약속을 어기고 결국 북이 항상 평화를 깨어버린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터질 수가 있고 일본 보수파들이 그런 소리를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리 있구나. 이 시점에서 벌써 패배입니다. 패배. 이번의 사태를 정확히 보는 눈이 중요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총세가 뒤로 되돌아갔느냐라는 진실에 대해서 우선 알고 그것을 잘 발생해 나가는 거. 그래서 또 하나는 그렇다면 긴장 효과 없이 평화스러우면 좋겠나. 그런데 소위 말하는 평화스러움 속에서 우리 공화국 인민들은 제재 포위 속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해외에 사는 우리도, 이남에 사는 동포들도 알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분명 동포들이 제재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걸 반체해놓고 정보성 나지 않게 평화다. 이거 진실한 평화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분당 해외의 우리 민족의 연대운동에 벌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면 돌파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같습니다. 총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전면 돌파해야 한다. 우리가 총세가 호전된 것을 기다리고 우리의 역량을 지금 시점에서 확대 강화하지 않으면 한통일 세력이 통제됩니다. 더더욱 우리 앞에 더 험악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강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 통일 위협을 스스로 맡아서 수행한다는 그 책임감, 눈앞에 난간을 뚫고 내일 개척한다는 그런 지혜, 용기, 이것을 다 같이 확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뜻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경기를 준비해 나간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 가야 할 길 똑바로 보고 불안 없이 주저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오늘 토론을 결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활동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선된 총세에 대처하여 청년 학생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국통일운동에 대하여 일본 지회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 공동회장을 맡는 조면진 조선중앙위원장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역경 속에서 변함없이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담아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하나 온결의 포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벌려왔습니다. 우리가 통일 영혼을 담아서 청년 학생들이 통일기를 가지고 사진을 모였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통일기를 만들자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거를 끊고 올해부터 6.15에 줌에서 6.15 스무돌스 줌에서 새롭게 운동에 걸기해 나섰습니다. 그거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가 민족자주 평화 통일로 통일영혼 구형 프로젝트라는 것을 창조와 실천의 프로젝트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프로젝트는 우리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작품 모집이라는 식으로 통일영혼을 담아서 여러 가지, 4가지 부분별로 칸폭으로 좀 작품을 모여가지고 우리의 통일의 열망을 한데 모여서 내외 가시하자, 이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종 프로젝트에서는 통일 리레이 토크라는 것을 6.15, 8.15 기간에 주에 3번 발신하면서 전역 학생들의 통일 기계를 다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측 본부하고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을 전환시키고 남측 당국이 민족 자주의 길로 나서도록 그런 활동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 리레이 토크. 안녕하십니까. 6.15 건너 선언 28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제1동포학생단체인 제1조선유학생범매 도교지방본부 성원들입니다. 일상적인 학습을 통하여 통일인식을 풀어가는 것과 동시에 실정활동을 통해 제1동포학생들 속에서 통일세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북남 해외 동포들의 대단결을 유타하면서 더욱 통일을 기어이 이룩합시다. 6.15 건너 선언 28을 열렬히 축하하여 제1동포 청년 학생들로 통일 기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엔 조정 홋카이도 본부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이루어라!